네, 장기표입니다. 그 코로나가 좀 확산세가 좀 꺾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확진자 수 이 발표가 믿을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실 확진자 수는 진찰을 검사를 몇 명이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아무튼 우리가 이 지금 국민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 방역 그 지침들을 따르고 있으니까 좀 줄어져야 되고 또 줄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지금 뭐 한 600명대로 줄어지는데 잘하면 좀 더 팍 좀 줄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추운 것이 고생이 걱정이긴 합니다만 저도 정말 참 날이 추웠어요. 저희는 아파트가 큰 단지는 아니지만 그 자고 나서 보니까 온수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오전에는 그거 녹힌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아파트인데 그런데도 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온수가 안 나와요. 온수가 가서 보니까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얼어버렸어요. 그걸 이제 뜯어내고 이제 놓겠는데 다른 집들은 가정 일반 주택들 또 서민들 사는데 정말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이 보통 또 이 난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 추위도 굉장한 난리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가시고 물이 언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조치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또 하나 저희 확진자 수가 줄어지는 데는 정부가 이 방역 단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2.5단계인데 이걸 뭐 한동안은 뭐 3단계보다 더 강한 뭐 2.5단계 해가지고 굉장히 방역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 헬스클럽에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하루 만에 그걸 좀 완화를 했습니다. 또 완화한 내용이 참 진짜 탁상행정인지 9명 이내를 허용하는데 아동들한테만 헬스클럽에 애들이 다닙니다. 그런 또 조치를 해가지고 비난을 드는데 아마 이것도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정이라기보다 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우선 지급하느냐 마느냐, 지급을 한다면 언제 지급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이른바 선별 지급이냐 아니면 보편 지급이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특별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들이죠. 여기만 지급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또 그런데요, 이 자꾸 뭐 진달래 꽃 필 때 아마 그렇게 말 나온 게 좀 소비를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효과적인 때에만 이런 걸 염두에 하는 말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우니까 지원해야 되면 지원하는 거지 꼭 이거를 뭐 소비에 진작하라. 그래도 심지어는 또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이 재난지원금 지출 한도가 소비 부양 효과의 효과로는 30%밖에 안 되니까 보편 지급을 할 때 그래서 선별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돈이라는 게 어떻게 꼭
꼭 음식 사 먹고 뭐 물건 사는 데만 써야 됩니까? 다른 경우도 급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렇고 저는 어쨌든 선별 지원이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 지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기 가보면 커피점 같은데 완전히 그냥 문을 우리 여기 이 건물에는 커피점이 2개 있었는데 한 개는 문 닫아뒀습니다. 다른 한 개 보면 그 책상을 의자를 전부 다 책상 위에 얹어놔 놓고 그것도 그 커피 마시러 안 가지 않습니까? 팔리겠습니까? 이런 업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같이 커피점에 뭐 며칠에 한 번씩 가서 한 잔 사 먹는 사람들하고 이 비교가 됩니까 이게? 또 저 같은 사람이 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물론 저는 좀 특수해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 피해를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직장인들이요. 직장인들 물론 피해를 좀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봅니까? 그 자영업자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선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나 저는 복지제도 자체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 의식, 주, 어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또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하여튼 선별 지원이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정부 여당 쪽에서 지금 보편 지원을 지금 말하자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고 그것도 또 4월 이 재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맞춰서 말하자면 선거 때 좀 득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걸 지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국민 여러분,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말하자면 이 국민들에게 선거 때 선심성 지원이 돼가지고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맞춰서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찍어야 됩니다. 찍고 싶다가도 안 찍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안부, 종군 위안부 판결이 어제 있었는데 이 판결과 관련해서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런 말도 많이 있고 또 이 할머니들 정말 참 할머니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 일제시대에 끌려가서 성노예로 고생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그래도 한 90세 지금 넘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도 참 정말 삶을 반듯하게 살아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삶을 또 반듯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폭로도 하고 규탄도 하고 또 장수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 자체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지금 이미 파탄나 있지만 앞으로도 더 또 악화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들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그러나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여기서 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또 문재인 정부가 또 이걸 또 뭐 악용한 점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이 판결은 그래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뭔가 그래도 좀 위로가 될 수 있겠기 때문에 저는 이 판결을 아주 환영합니다.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배상금을요 1억 원씩 했더라고요. 소송한 분들 1억 원씩 했던데 물론 이 1억 원, 1억 원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하나, 10억 원 하나 하여튼 이 유죄 판결을 하고 배상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왕 판결을 하면요 1억 원이 뭡니까 그게? 요즘 그 돈 1억 원
이런 데 대해서 이거 돈 취급합니까 그거? 그 할머니들이고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가서 그것도 얘는 생명 위태로운 게 문제가 아니죠. 여자들이요 그런 말하면 뭐 이제 보통 이제 성노예라 그러는데 위안부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살아간 거 이게 그 정말 그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하면 신세 조지는 건데 그렇고 또 그게 또 기간이 또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배상금을 1억 원을 한 거는 이걸 나중에 지급을 하든 말든 받든 못 받든 저는 그거는 참 왜 그랬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한 30억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 북한에서 지금 몇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 대회가 열려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면서도 말한 건 생략하고 하여튼 이 북한을 핵 강국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도 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고 특히 남한과도 남한이 말하자면 그동안 합의사항을 이행을 잘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한미 군사 연습이라든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몇 년 전처럼 봄날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이 정부 관계자들은 아이고 뭐 북한과 좀 관계가 좋아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또 추파를 던지느냐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든 정부의 이 민주당 정부가 더 겁납니다. 이번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굉장히 바랬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한 자락 딱 깔아놓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강경하게 나오면 좀 엎드리려 그러면은 남한을 좀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제스처를 쓰는 겁니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남한하고 관계가 좋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특히 정부 당국자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그때 해가지고 좋았던 것은 자칫하다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폭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또 북남 관계를 좀 한번 개선해보기 위해서 남한을 활용하려고 그 관계가 좋았던 거지 남한하고 관계 좋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관계가 안 좋은데요. 북한은 그 책임은 항상 즉 관계가 안 좋은 원인 책임은 남한에 있도록 항상 만듭니다. 이 남한 정부가 멍청해가지고 또 남한 정부만 멍청한 게 아니라 정부는 뭐 별로 안 해도 이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 그 언론까지 한겨레 신문 같은데 교묘하게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잘못된 원인은 남한 정부한테 있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남북 관계가 북한은 좋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남북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칭찬을 받지 남북 관계 나쁘게 하려는 게 칭찬 안 받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입니다. 북한 인민들로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남한이
굉장히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남한과 관계가 좋은 것이 여러모로 북한 인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자꾸만 이 자기네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험악하게 만든다면 그럼 김정은 정권을 비난할 거 아닙니까? 겉으로 비난을 못하더라도 속으로라도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잘 응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좋아질 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원인과 책임을 부당하게 우리가 남한이 안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북한이 안도록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하니까 남한에서 좀 주파를 던지고 있는데 여기 또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주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네요. 당연합니다. 세상에 온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선거에 졌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의사당을 난입하게 해가지고 그 대통령 당선 인준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런 사람은 진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저는 미국 의회든지 어디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탄핵을 당하든지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처벌을 받든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고 또 그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또 규탄하고 또 트럼프가 그 부정선거에 저항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국 선거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자세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미국 사람들의 판단에 좀 맡겨놔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정권이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트럼프를 너무 지지하고 또 미국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우리나라도 부정선거가 밝혀질 것이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냐? 이런 걸 보죠. 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 포퓰리즘하고 조금은 다른데 팬덤, 자기 팬, 적극 지지자들 모임, 이걸 팬덤 정치라고 하는데 이것이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 이번에 보십시오. 그 트럼프 팬덤들이 의회를 완전히 습격을 해가지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엄청난 고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팬덤이 뭐냐? 맹목적 지지거든요. 맹목적 지지. 맹목적 지지를 하면 그 나라 정치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나중에 누구를 망치느냐? 자기를 망칩니다. 이번에 이 트럼프 팬덤 정치는 누구를 제일 망치느냐? 트럼프를 망칩니다. 트럼프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요, 우리나라에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약간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그러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문파들, 이 사람들은 이 대깨문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한다. 어떻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고 국민의 적이고 국가의 적입니다. 이런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정치가 없으려고 그러면은
다수 국민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또 정치 지도자들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 보면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설정 꺼냈다가 문바들이 좀 그러려면 당에서 대표직 내놔라, 탈당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수가 불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 말 들어보면 대개문 극렬 문바들은 약 한 3, 40명 된답니다. 3, 40명. 그래서 그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 거 보면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겁나가지고요, 자기가 한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놈의 대통령 합니까? 그런데 이낙연 씨도 문제지만 이낙연 씨만 그래서 바른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중요 국회의원들 다 이제 대깨문 댓글 폭력이 겁이 나서 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진짜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맨 마지막 말씀, 즉 이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를 망치고 정치도 망치고 나라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주위에서 그런 현상이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